이곳을 밧줄 여인숙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내면 밧줄에 기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뭐 그런 거겠는데. 땅값이 비싸져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일할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임금은 적어지고 또 집도 부족하게 됐겠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16시간 정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밤이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슬럼가, 즉 빈민촌으로 내몰려야 했던 것이죠. 세계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 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8세기 유럽의 여러 강대국을 제치고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영국이 주력했던 산업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유럽은 13세기부터 양털을 원료로 한 모직물을 옷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침 영국은 공유지, 초원 같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개인 소유 농장에 통합해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이거를 울타리를 둘러친다 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죠. 아마 교과서에서 맞아요. 어쩌면 교과서에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1차 운동, 2차 운동 이렇게 맞습니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울타리로 둘러싼 대규모 토지가 생기면서 양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이 영국에선 생겨났죠. 이후 자연스럽게 양털로 천을 만들어 팔면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영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말 동인도 회사, 우리 강에서 많이 나오는 그 회사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장인들이 면직물을 만들어 왔고 아주 품질도 좋았죠. 그 질 좋은 인도의 면이 유럽에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면은 모직물보다 가볍고 부드럽고 세탁하기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죠. 인도는 약간 날씨가 온난하고 건조해서 면화 재배하기 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면을 너무 재배했고 이제 나온 면화를 영국도 그렇고 미국 이쪽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여기 귀족이나 왕제 그런 집안에서 옷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면직물 시장에서 인도가 1위였다고, 그리고 인도의 대부분 돈이 거의 다 이제 면직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당연히 인도산 면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영국이 자랑하던 모직물을 찾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느낀 영국의 양모 생산업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었겠죠. 그래서 인도산 면제품 수입하지 말고 사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의회에 계속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거기서 좀 가격하는 사람들은 인도산 면으로 만든 옷을 입은 여성이 보이면 뒤에 가서 찢어버리는 그런 가격한 행동까지도 했다고 그거는 합니다. 그냥 범죄인데? 물론 이제 당시에도 이건 상당히 가격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간절한 어떤 요구, 그들의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었죠. 그 정도로 반발이 심했구나. 맞습니다. 결국 자국의 모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721년에 영국 의회는 대부분의 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면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1736년 면직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자유를 허용하는 맨체스터 법을 통과시키며 면직물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모직물이 아니라 면을 수출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먼저 1764년 영국의 하그리브스라는 목수가 방적기를 만들고 이거에 자기 아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제니 방적기라는 건데요. 네, 제니 방적기는 한 번에 8가닥의 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8년엔 수력을 이용하는 수력 방적기가 등장을 했고
1779년엔 제니 방적기, 그리고 수력을 이용하는 수력 방적기의 장점을 합친 뮬 방적기가 개발이 됩니다. 이때 이보다 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산성이 높아진 방적기에 새로운 동력을 연결시켜서 면사의 진정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제임스 와트죠. 아, 와트.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맞아요. 증기기관 하면 딱 제임스 와트 생각나요. 네, 제임스 와트는 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초에 토마스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도 꽤 유명했죠. 이후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더 이상 사람이나 자연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걸 결합하는 개선을 합니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후 증기기관은 탄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천재네. 저게 뭔가 기초 기술인 거네요. 그쵸. 증기기관을 장착한 방적기는 이전과 어떻게 달랐을까?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사람이 물레를 눌려서 돌려가면서. 실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전하고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얻으면서 생산 속도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죠. 인력에 비해서는 370배, 수력에 비해서는 증기기관이 15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죠. 이렇게 기계와 동력의 발전으로 공장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집 같은 데 직공들을 모아놓고 생산하는 가내 수공업이 주된 생산 형태였죠. 이런 곳에서는 이런 큰 기계, 대규모 동력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대규모 작업장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공장 덕분에 대량 생산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완성된 물건을 소비자가 있는 목적지까지 손쉽게 먼 지역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겠죠. 와트의 증기기관은 교통 발전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우선 영국은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석, 석탄의 매장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공장이 있는 도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 세 곳을 연결하는 철도를 전국에 개설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이 얼마나 철도 건설에 열을 올렸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1844년 정도의 영국 철도 개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와. 네. 약- 거미줄처럼 많이도 연결이 돼 있네요. 설치했다. 91년에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와. 여러분이 우아할 정도로 약 반세기 만에 철도가 엄청나게 깔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옛날 거 쓰니까 자주 고장나요. 아직도 저때 만든 걸 쓴다고요? 예, 그 똑같은 라인도 쓰고 KTX 훨씬 더 좋아요. 네. 영국에서 기차 타다가 중간에 내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 네. 이 철도를 통해 석탄과 철강석이 풍부했던 이 중북부 지역에서 확보한 무거운 원료를 주요 공업 도시로 빠르게 운반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생산된 완제품을 이제 목적지인 시장까지 이동시킬 수 있었죠. 공장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면 증기기관차와 철도의 발달은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인도에도 철도를 건설했어요? 맞아요. 처음에 영국이 인도에 온 이유가 무역 때문이었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막 면직물을 가지고 위해서 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원재료였잖아요. 그 면화를 이 생산 지역에서 뭄바이 항구까지 보내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철도가 인도에 그때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증기기관은 기관차 이후로 증기선까지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물품이 수출되는 소비의 순환 구조를 완성시켰죠.
그래서 1821년 정도가 되면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공업이 32%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역전되면서 경제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교수님,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데 이 변화를 다들 좋아라 했나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바뀌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실 뭐 변화 자체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좋은 거지만 사실 우리 변화 자체가 또 약간의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잖아요. 당연히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계가 대량으로 도입되면서 집이나 작은 규모의 작업장에서 일을 했던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죠. 아, 그게 있네. 맞네. 네, 그런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생계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대항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기계 다 부셔버리는 거야. 아, 맞아요. 교과서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기계를 파괴하는 다 운동. 기억해요? 생각보다 교과서에 많은 게 있습니다. 네, 면직물 공장에 있는 기계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공업자들은 공장에 몰래 숨어들어서 망치로 기계를 부셨습니다. 이걸 초기에 이 운동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죠. 피트 씨가 알고 있죠? 러다이트? 그 단어 때문에 알아요. 자신 일자리 뺐을까 봐 되게 걱정했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기시키고 정부가 점점 문제가 커지니까 이렇게 사형까지 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러다이트들 그 운동 계속돼서 진짜 거칠게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총에 맞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단어 지금도 써요, 영국 사람들. 이거 어원에서 지금 사람이 뭐 기술 새로 생길 때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 보고 러다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생길 때 두려워하는 사람, 뭐 영상 회의 생길 때 두려워하는 사람 그냥 러다이트라고 해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AI 선생님이 등장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산업의 발달을 향해 박차를 가했던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생산력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발전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영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네, 뭐 영국이 당시 어느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인당 소득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인류의 시작부터 비교적 일정하게 그 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네요. 기하급수라는 말을 쓰는 게 여기 딱 맞는 것 같죠. 와, 저게 그 주식 이런 거면 진짜 기분 째지겠네. 아, 네, 정말 되게 와닿는 그런 비유였어요. 이때부터 기술 혁신으로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데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경을 봐도요. 영국이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가장 잘 살았던 네덜란드의 한 66%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이탈리아와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인 1820년엔 이탈리아와 벨기에, 프랑스는 30에서 50% 정도의 격차로 앞서게 됩니다. 1870년에 이르면 드디어 네덜란드도 15% 차이로 누르고 유럽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영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장 성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산업자본가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 인류 역사를 지주와 농민이라는 전통적인 사회계층으로 우리가 사회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그런 계층 구조로 바뀌게 되었죠. 대표적인 산업자본가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대박이다. 와, 아니, 궁전 정원이 있는데? 대학교 같은데? 그쵸. 이곳은 섬유 제조업 가문인 버터필드 가문이 살았던 클리프 성입니다.
버터필드 가문은 요크셔 지방에서 방직 공장을 경영했는데 산업혁명 기간 동안 면직물을 유럽, 미국, 나중엔 중국까지 수출해서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산업 자본가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집에 귀족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19세기부터는 이제 공장을 가진 자본가들이 살게 되죠. 저기 방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 내부를 방문해 보면요. 미술 작품, 조각상, 고대 유물, 화석 같은 거 이런 거까지 수집해서 미니 박물관처럼 꾸민 갤러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았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 그림은 1850년에 영국의 주간지 펀치에 나온 풍자입니다. 당시 만국 박람회 직전이잖아요. 1850년이면. 이는 1851년 런던에는 정말 산업사회가 도래했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만국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뒷골목에는 많은 노동자가 거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라고 표본을 담아서 보여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노동자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돼서 살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농촌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아주 비싼 동네, 부자 동네 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든 곳이 있습니다. 최악의 거주 지역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이스트 엔드였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덕분에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의 삶도 그러면은 분명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산업혁명 덕분에 많은 영국인들의 삶이 분명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난한 하층 노동자들이었죠. 단순 노동밖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갑자기 농촌에 쫓겨나 도시로 몰려든 그런 사람들에게 산업혁명의 풍요는 사실 남의 일이었죠. 그 성을 얻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산업혁명의 그 성과가 고루 나눠지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당시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땠어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 시간이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예, 하루에요. 6시간. 네, 19세기 후반 보통 영국 노동자들이 6일간 80시간 이상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또 맥주 마시는데 15분 정도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그것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마저도 공장주들은 종종 쉬지 못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한 대가로 일부 급여를 깎아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직 공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빠른 속도로 기기가 돌아가잖아요. 여기 손이 끼거나 또 여성 노동자들은 머리카락이 끼거나 또 옷자락이 말려들거나 해서 다치거나 평생 불구가 되게 됐고 또 면 가루가 많이 나요. 이것 때문에 기관지에도 안 좋고. 맞습니다. 폐질환 달고 사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비참했던 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그 자리는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곤 했던 것이죠. 사람이 이제 기계 부품 같은 존재로 소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힘들게 노동을 했잖아요. 그럼 임금은 좀 제대로 줬을까요? 줘야지. 원래 저렇게 몸으로 뛰는 걸 더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860년대 중반에요. 잉글랜드의 일반 노동자가 평균 3실링 9페니, 석공이나 목수는 조금 더 기술이 있잖아요. 6실링 6페니, 그리고 엔지니어는 7실링 6페니. 현재 가치로 35,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일반 점원들이 일주일에 집 렌트하는데 한 6실링 정도 쓰고
식비로 7실링 정도를 소비했다고 하니까 사실 먹고 살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임금이었던 것이죠. 아, 너무 빠듯하네요. 자, 그렇다면 임금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체 가능했고 스킬 필요 없었으니까. 맞아요. 18세기 말 이후 영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아주 많아졌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에 노동자들이 대거 모여든 상황이니까 도시에서는 임금이 낮아도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원하는 만큼 임금을 낮추고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주 같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하층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죠. 작업 시간을 더 엄수해야 됐고 휴식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동 시간을 엄수하게 되면서요. 이제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대도시에서 유행했던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 모닝콜이 있었던 거죠. 아, 인간 모닝콜. 산업혁명 때 힘들게 일하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알람 시계, 일명 노커 어퍼를 고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노커 어퍼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막대기를. 창문을 두들기는 건가? 위층 창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닿기 위해서 장대를 사용하거나 또 딸랑이를 울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창문에 나타나면 이제 그만 두들기나 보다. 와, 저런 직업이 있었구나. 너무 신기하다. 심지어 노커 어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깨우기도 하는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깨우는지 아시겠어요? 돌. 독침 같은 거네. 독침을 이제 실제 독침 쓰면 안 되니까 바로 완두콩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깨웠던 거죠. 완두콩. 그림 속 사진 속 여성은 메리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노커 어퍼였습니다. 완두콩 총으로 말린 완두콩을 싸서 노동자를 깨웠습니다. 이야. 생각해보면 폐활량이 상당해야지 이게 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땡 하고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이 상당히 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준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괜히 옆집 맞춰봐요. 이상한 사람 깨잖아요. 그렇게 일해서 일주일에 6펜스,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벌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적잖아요. 그런데 노커어퍼 한 명당 최대 100명 정도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꽤 생각보다 좀 유망 직종이었죠. 그래서 20세기 이후까지도 꽤 오랫동안 존재했었는데 성능 좋은 알람 시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이 직업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공장이 등장하고 기계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노동자는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되어서 노동 착취가 심해졌습니다. 19세기에 영국 하원이 공장 관련된 법규를 많이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노동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네, 이 그림은 아이들이 굴뚝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처럼 아이들은 좁디 좁은 이 굴뚝을 오내리며 검댕들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가루를 쓸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좁은 곳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 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요, 굴뚝이.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질식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연통의 크기가 23cm, 35cm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됐어요. 아, 엄청 좁았구나.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즉 아이들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용한 그 고용주가 굴뚝 오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약간 잔인하게 했어요.
굴뚝 밑에 뾰족한 것들을 놔서 못 내려오게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또 그 집단을 깔고 불을 붙어서 안 뜨겁게 느끼려면 빨리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트레이닝 했다고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이니까 크게 저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성인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고용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예.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사고로 연통에 갇혀서 희생당한 그런 장면, 그걸 수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오른쪽 남자가 굴뚝을 허물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있고 한 남자는 아이의 발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미 한 아이는 질식해서 죽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굴뚝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폐암이나 또 여러 폐병 같은 거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심지어 부모가 자기 아이를 굴뚝 청소부에게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굴뚝 청소만큼이나 아동 노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의 숨은 이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아동 노동이 한참 심각했던 1845년에 출판된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굶주린 소녀가 꽁꽁 언손을 녹이기 위해서 성냥을 긋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화가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동화를 잘 보면 소녀가 성냥불을 밝혀 추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성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산업혁명 때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했기 이 때문입니다. 성냥 공장에서 무슨 일들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꽤 충격적인데요. 소녀들의 일은 성냥 끝을 유독성 물질인 화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성냥 보면 사실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조그마한 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요, 이가 노랗게 변하거나 탈모가 일어나거나 인 중독 괴사라고 인의 독성으로 턱뼈가 변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인들은 전조 증상으로 얼굴이 좀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소녀들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거나 또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성냥팔이 소녀는 급속한 산업화 흐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쫓겨난 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던 어린 노동자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픈 동화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살에서 6살 소녀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4살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4살인데 걔네가 어떻게 일을 하지? 상상이 안 가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에 10시까지 일했으니까 뭐 총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했고 거기에다가 보통 쉬는 시간 하루에 2번씩 아주 짧게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창 막 뛰어놀아야 될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었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부모가 버는 돈만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아이들의 임금 수준이 어른들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아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탄광업이 한 22%,
그리고 면직물 공업이 35%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인간적 노동 행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있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빈곤, 일부 자본가들의 욕심, 당국의 무관심 속에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도시로 몰리는 아이들과 단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극빈 노동자들은 햇빛이 안 드는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살았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온 노동자들은 지하 창고에 수십 명이 성별 구분 없이 웅크려잡고 또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슬럼가가 형성이 되었죠. 이때 최소한의 주거조차 힘든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예? 관 같은데? 저게 설마 침대는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네, 산업혁명 당시 런던에 있었던 도스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와, 어메. 너무 야, 호수도 있대, 충격적이다. 앞. 실제로 번호도 있죠. 슬럼가에서조차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일일 숙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스하우스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잠자리입니다. 대화는 더 비참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아, 아까 아까 봤. 그 사진이구나. 4페니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2페니, 약 1,000원 정도 내고 루프에 기댄 채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1페니를 내고 앉을 수 있었던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밤새도록 앉아있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자는구나. 네,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죠.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188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또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거죠,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트엔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인 버스, 즉 슬럼 관광 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곤과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업혁명 당시에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럼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 부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조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 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다 잭 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시대구나, 이게. 예, 하고 누군지도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 슬럼가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 환경 문제? 네, 환경 문제.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많은 공장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석탄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횃불로 마차와 사람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겠네요. 아니 얼마나 심했던 거야? 당시 정말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던 대도시는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873년 런던은 사람들이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노란색 안개가 일주일을 그렇게 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공식 보고된 것만 268명이 사망했고요. 1879년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오염물질이 섞인 안개가 런던을 뒤덮기도 했죠. 심각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또 오랫동안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엔 제2의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와, 결핵. 그래. (185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4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 절반이 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결핵. 그런데 빈민가 노동자들을 위협했던 건 스모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폐기물 처리랑 하수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났던 것이죠. 썩은 동물, 부패한 음식, 그리고 공장의 유독성 원료들이 그대로 템즈강에 버려졌습니다. 이 간염된 물 공급으로 인해서 슬럼가였던 화이트채플에서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빈민가 사람들의 사망률이 당시 엄청 높아집니다. 누구도 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죽은 후에 묻힐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832년에 영국 랭커셔주에서 보건당국이 이렇게 발표한 공고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Cholera. Being so full, no one who has died of the cholera will be permitted to be buried after Sunday next in either the burial grounds of St. Thomas's or St. Edmund's in this town. All persons who die from cholera must for the future be buried in the churchyard at Netherton. 요약하자면 콜레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 더들리엔 더 묻을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부터는 다른 마을에 가서 묻어라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죠. 이런 공고문이 나올 정도로 콜레라 사망자가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던 사람들이 도시까지 왔는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쩌면 죽어서까지 더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못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를 뭐 좀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네, 노동 착취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관념이 아직은 약했죠. 그런 시대였던 만큼 문제를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818년 맨체스터의 한 면직물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2월 13일 밤이었는데요. 이때 공장에는 18세 이하 소녀가 22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26명의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소년 하나가 지하실에서 촛불 들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섬유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 불을 발견한 소녀가 감독관한테 얘기했는데 감독관이 빨리 그냥 들어와서 일이나 하라고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납니다.
나중에 감독관을 포함한 몇 명은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불이 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지붕이 붕괴돼서요. 결국 17명의 소녀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다 죽네. 이 사건은 영국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설적으로 일조합니다. 이 비극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9일이 지나서 로버트 필이라는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정치가가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끌고 결국 1819년 영국 국회에서 면 공장에서 노동 환경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장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때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9살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였는데요. 최초로 아동 노동을 제한하려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법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공장주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33년에 공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작업 금지,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두 번째, 9살 미만 아동 고용 금지. 세 번째, 13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이 공장법으로 아이들은 노동 착취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삶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삭감이나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파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에 영국 탄광지대와 면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요. 1853년 여름에는 섬유공업이 발달한 랭커셔에서 직조공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개월간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결국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계급이 성장하고 우리 노동자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서유럽 곳곳에서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영국도 1900년에 지금 이제 집권도 하기도 하죠. 노동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 노동당이 그때 생긴 거였네요. 네. 이런 정당들은 노동 환경과 슬럼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이 실제로 좋아지기까지는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었을까요? 인류 사회를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시킨 점. 지주와 농민이라는 오랜 사회 구조가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변화한 점. 또한 인간이 기계의 힘을 사용해 생산량이 전례 없이 향상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산업혁명의 밝은 면 뒤에는 노동 착취와 아동 노동 문제,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해결 안 된 채 남아있기도 하죠.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여전히 현대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발달로 직업을 잃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계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점에서는 200년 전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Work this cotton. Wor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Pic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Pick this cotton. Man ain't me.
boys. 그리고 이때 주인을 따라서 종교를 기독교로 삼은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리듬이 더해진 흑인 가스펠이 시작됐어요. 이 흑인 노예들,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 시작된 이 가스펠 음악과 블루스는 재즈의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재즈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최초로 태어난 이 다양한 혼혈 인종, 바로 크레올이었습니다. 크레올? 크레올이 뭐야? 폭넓게 다양한 인종의 흑인인데요. 아. 언뜻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흑인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포착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옷차림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네. 악기를 다룬다? 맞아요. 지금 거의 답에 나온 것 같아요. 가난한 흑인들과 달리 이 백인 조상이나 아버지를 둔 이 크레올들은 이 백인의 신분과 유사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유럽의 음악인 클래식 음악을 한편으로 배우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스테판 씨, 당시에 유색인종에 대한 좀 차별이 좀 많을 때잖아요. 근데 크레올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살았어요? 1803년에 프랑스가 뉴올리언스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 땅이 됐는데 그때 프랑스가 조건을 걸었대요. 크레올을 백인하고 똑같이 대해달라고 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 프랑스하고 미국의 조약 때문에 이 크레올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처럼 또 흑인 노예를 부리기도 했다 그래요. 와. 하지만 크레올들의 이런 언뜻 평탄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크레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노예제 폐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이게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요. 그러면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크레올은 노예로서 이제 더 이상 살아도 되지 않을 흑인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올의 입장에서는 신분이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레올들과 다른 흑인들과의 평등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때 이게 1877년에 미국 남부 지역에 이 주둔했었던 연방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부의 주들이 일제히 이 흑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 백인 정치인들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또 쏟아냈고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법이 그 유명한 짐 크로우 법입니다.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남부의 모든 공공시설에서 흑백 분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올들은 유색인종으로 분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빈민, 하층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이때 그 크레올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뉴올리언스의 흑인 빈민가로 이제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흑인들과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레그타임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네. 훈타 씨 딱 아시는 표정인데요. 이 노래 아시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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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란 따란 딴 스팅 테마송으로 되게 익숙한데 이게 레그타임 대표곡이에요. 아, 이게 레그타임. 네, 디 엔터테이너라는 이제 곡인데 이게 원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뉴올리언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들의 음악이었던 이제 가스펠하고 블루스, 그리고 크레올이 만들어낸 래그타임이 이제 혼합이 되면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즈입니다. 재즈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원래 재즈가 아니라 자스였는데 재즈 밴드의 포스터에 동네 아이들이 자꾸 쟤를 치웠대요. 그래서 쟤를 치우면 그럼 엉덩이라는 뜻의 아스가 되니까 엉덩이군요. 아예 스펠링을 바꿔서 재즈로 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재즈로. 재즈라. 그럼 재즈는 언제부터 인기를 그러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제 뉴올리언즈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올리언즈라는 도시에는 술과 도박 그리고 매춘이 허용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빌이라는 곳입니다. 스토리빌에서는 군인들 그리고 뱃사람뿐만 아니라 이 흑인과 크레올, 이 신분에 상관없이 음악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저기 일하시는 직원분도 춤추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이때 스토리빌에서 유행했던 음악이 뭐예요? 네, 당시 이제 스토리빌에서 흘러나온 초창기 재즈곡의 대표곡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올리언스 재즈 초창기 시대를 대표하는 킹 올리버 크레올 재즈의 Deeper Mouth Blues라는 곡입니다. 진짜 옛날 올드 재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Deeper Mouth Blues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Deeper Mouth는 이제 하마입이라는 뜻이에요. 예, 풀이하자면. 근데 이 뉴올리언스의 한 재즈 가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하마이? 전혀 모르겠는 반응. 정답. 루이 암스트롱. 정답입니다. 네. 그 사람 별명이 하마입이에요? 몰랐어. 사실 루이 암스트롱은 아까 우리 들었던 킹 올리버 재즈 밴드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스토리빌의 밤을 밝히는 가장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라고 불렸던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 곡에서만 250만 장의 앨범 판매, 영국에서 32만 장,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총 384만 6천 장 이상의 앨범을 팔았다고 해요. 우와. 그야말로 세대와 인종에 상관없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재즈 음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949년에 타임지를 장식한 최초의 재즈 뮤지션으로 기록될 만큼 정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쿠타 씨, 루이 암스트롱을 또 바로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지금까지 대단한 재즈 가수로 기억되는데 당시에는 뭐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이 스캣싱잉 아시죠? 스캣 아시죠? 네, 리듬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그냥 흥얼거리는 건데 이 스캣싱잉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연주하던 트럼펫을 딱 떨어뜨려요. 네. 그때 트럼펫 소리를 입으로 계속 내면서 트럼펫을 주웠다 그래요. 와, 아이디어 좋다. 전설이다, 전설이야. 그런데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 시대, 이 재즈 시대가 한창이던 그때 그는 정작 급히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말씀하신 전쟁이 발발해요. 그 전까지 이제 중립국의 포지션을 갖고 있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뉴올리언스가 이제 군항으로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홍등가였던 스토리빌이 일종의 퇴폐의 온상지처럼 낙인 찍히면서 이제 폐쇄의 일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뉴올리언즈를 떠난
이 루이 암스트롱과 다른 재즈 음악가들은 이제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미국 중부의 최대 도시인 시카고입니다. 이 1920년대에 미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요.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파티 문화, 이 밤 문화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각광받은 음악이 바로 재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재즈 에이지, 재즈 시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시카고로 이제 건너간 재즈 음악가들에게 좀 큰 난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1920년에 금주법이 시작되던 초기에 재즈라는 게 술을 팔던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즈가 유행했다. 언뜻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게요. 근데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맞습니다. 시카고 마피아 조직의 우두머리 알카포네입니다. 이 알카포네가 금주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밀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요거 함께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화려한 쇼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파티, 요 유흥 문화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바로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재즈 에이지를 표현한 작품이 하나가 있거든요.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Ladies and gentlemen, the Onyx Club is proud to present Chicago's hottest dancing duo, the Kelly Sisters. Come on, babe, why don't we paint the town? And all that jazz, start the car. I know a whoopee spot where the gin is cold, but the piano's hot. It's just a noisy hall where there's a nightly brawl, and all that jazz. 와. 매혹적이네. 매혹적이죠. 빠져들어요. 네, 저거를 몰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너무 가고 싶어요. 몰래 하니까 더. 재즈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큰 전환점을 맞게 돼요. 이때가 이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옵니다. 사회가 끝도 없이 침체하게 됐고요. 이렇게 실업자가 넘치고 음악이라는 게 좀 꿈꿀 수 없었던 비참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 대공황 시대를 생각보다 빨리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주법도 함께 해지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경기를 회복해 나가는 낙관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새로운 사운드의 재즈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진짜? 이 시대를 규정한 가장 유명한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거든요. 신나지 않을까요, 그냥? 또? 잘 알죠. 좀 익숙하죠,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춤이라는 이 동작이 절로 나오는 이 재즈의 한 장르, 바로 스윙입니다. 스윙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딱 봐도 춤이 굉장히 강조돼 있고 네. 이 리듬감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재즈의 장르입니다. 진짜 재밌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싱싱싱을 작곡한 루이스 프리먼. 그리고 스윙의 왕이라고 불렸던 베니 굿맨이었습니다. 프리마 분은 우리 현철 선배님 닮으세요.
이제까지 흑인 뮤지션들이 주로 대표를 하고 있었던 재즈가 백인 음악가의 얼굴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930년대에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영화 중에 이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재즈의 인기도 급부상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 뮤지컬? 장르의 영화? 바로 뮤지컬 영화입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뮤지컬 영화에 재즈곡들이 널리 활용되면서 재즈가 이제 남녀노소가 즐기는 보다 접근성이 강한 이런 음악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재즈는 이후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그 음악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걸까요? 바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국보급 가수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1950년대 이 냉전 시기죠. 미국 국무부의 후원을 받아서 해외 투어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63년에는 재즈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63년에요? 네. 내한을 했었어요. 네. 세계적인 트럼펫터 루이 암스트롱이 출연해서 만장의 손님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와, 그때 그런 게 됐나? 이제 당시에 그때 루이 암스트롱의 눈에 들어왔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윤복희 씨였어요. 어머. 네. 그녀의 어떤 노래 실력에 반한 루이 암스트롱이 미국에 이 윤복희 씨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윤복희 씨가 또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와, 애정이 엄청났다. 네. Oh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1964년 5월에 비틀즈를 누르고 루이 암스트롱은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와, 비틀즈를 눌렀어요? 네. 이때 발표됐던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곡이 Hello Dolly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Hello, Dolly. This is Louis, Dolly. Mighty glad to have you back. 당시에 루이 암스트롱의 나이가 62이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최고령의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루이 암스트롱의 인기가 계속됐는데요. 1967년에는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그 인기가 더욱 높아져 갔고요. I see trees of green.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They're out there. Clouds Special song white. going out to you right now. Bright blessed days
nights, dogs say goo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그만큼 재즈라는 그 장르가 루이 암스트롱을 통해서 또 세계인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87년에 미국 의회에서 재즈를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보 내셔널 트레저로 지정하면서 재즈는 빈민의 역사를 품은 음악이면서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대박이네. 그리고 70년대에 이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의 탄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열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힙합입니다. 힙합.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는 우리는 타이거 너무 좋아하는 타이거 너에게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지금까지도 굉장한 팬덤을 이끌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힙합.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힙합은 다른 장르랑 달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힙합이라는 장르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시자가 바로 있어요? 네, 자메이카 출신의 DJ 쿨 허크입니다. 어머. 이제 힙합의 시작을 보통 쿨 허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그 이유는 1973년 8월 11일 브롱크스의 한 블록 파티에서 그가 선보였던 아주 독창적인 디제잉 스타일 때문입니다. 근데 쿨 허크가 이때 최초로 동일한 레코드판 2장을 이용해서 같은 노래에서 이 반주만 나오는 일명 브레이크 구간을 이어서 틀게 됩니다. 와. 이 기술을 이제 메리고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전에는 그냥 LP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LP 하나 올려놓고 틀었어요.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LP 꺼내고 가는 동안에는 다 사람들 멀뚱멀뚱 있다가 다시 또 노래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허크 형이 힙한 2장을 가지고 그 구간만 계속해서 섞어서 튼 거예요. 이쪽에서 틀고 이쪽에서 틀고 루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간주 부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춤꾼들이 춤 실력을 또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춤을 춘다고 해서 브레이크 보이라고 불렸고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보면 브레이크의 B, 보이의 보이를 해서 비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보이구나. 네. 그럼 이 당시 70년대 춤꾼들이 실력이 과연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와, 궁금하다. 당시 이제 춤꾼들이 이 브레이크 구간이 나올 때 아주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춤을 췄고요. 오,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진짜 씨. 그냥 그 타고나는 건가 봐. 어머. 와, 신기해.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제 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거리를 무대 삼아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다른 무리들과 댄스 대결을 하는 일종의 문화가 생기게 돼요. 이로 인해서 비보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배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이 태동했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디제잉이 중심이 됐거든요. 이 디제이들이 브레이크의 구간을 이렇게 틀 때 사람들의 흥을 조금 더 돋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to the beat, Joe. 네, 이게 비트에 맞춰서라는 말이고요. And you don't stop. 이게 춤을 멈추지 마. 뭐 잘 아시죠? 이게 예전에 올드스쿨 랩을 들으면은 이 말이 거의 계속 나와요. 아. Yes, yes, y'all, and you don't stop. Freak, freak, y'all, and you don't. If you really, really came to party, then let me hear everybody say, we came to party. We came to party.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Come on, clap. Yeah. Let me hear you clap. Yeah, everybody clap.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브롱크스에서 유행했던 저항 문화 중 하나인 이건 역시 힙합의 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항 문화? 바로 이 건물의 벽이나 이제 시설물들에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1980년대 그 지하철의 모습이죠.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장비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 스프레이 페인트와 이미 존재하는 시설물만으로 예술성을 뽐내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뭐 각종 경제적인 낙후적인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빈민가로 사실상 전락한 브롱크스에서 이렇게 디제잉, 그리고 비보잉, MCing, 그리고 그래피티를 기본으로 삼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힙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힙합이 음악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 같은 예술이라든지 뭐 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네요. 네, 힙합은 이제 일종의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하나의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스테파니 씨, 힙합이라는 이 말 언제 생기게 된 건지 아세요? 힙합이란 말은 엉덩이를 흔들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힙. 네, 킵 카우보이 위긴즈라는 MC가 군대에 가는 친구를 놀리려고 걸어갈 때 힙합 외치겠네 라는 말장난을 했고 이걸 최초의 힙합 앨범 슈거힐 갱의 래퍼스 디라이트에서 가사로 쓰면서 힙합이라는 이름을 널리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까 뭐 You Don't Stop 같은 말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방식으로 떼성한 것이 이제 슈거힐 갱의 래퍼스 딜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래 힙합은 녹음된 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리에서 했었던 일종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You don't stop, rock the rhythm that'll make your body rock. Well, so far you've heard my voice, but I brought two friends along. And next on the mic is my man Hank. Come on, Hank, sing that song. Check it out. When I'm imp the dimp, the ladies pimp. 이후 이제 힙합이 또 한 번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일종의 좀 흥겨운 파티 음악, 이것에 지나지 않았던 힙합이 흑인 사회의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을 처음으로 랩으로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곡이 있어요. 네, 힙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곡으로 꼽히는 곡 중 하나인데요. 바로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가 발표한 제목도 시의적절한 The Message라는 곡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But then you wind up dropping out of high school. Now you're unemployed, all non-void, walking around like your pretty boy Floyd. Turned stick-up kid, but look what you done did. Got sent up for an 8-year bid. Now you're looked and abused and served like hell. Till one day you was found hung dead in a cell. It was plain to see that your life was lost. You was cold and your body swung back and forth. But now your eyes sing the sad, sad song of how you live so fast and die so young. So don't push me, cause I'm close to the... 우와, 가사가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초기 힙합이라 그래서 초보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이죠. 단어들이 세. 그야말로 흑인 빈민가의 리얼리티죠. 피폐한 실상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낸 곡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만연한 범죄,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빈곤에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웠던 일종의 사회적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사로 옮겨서 그 음악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거죠. 그 사회 문제를 음악에 녹여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사회 고발적인 가사를 이제 시처럼 계속 이렇게 읊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포에트리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억압당했던 얘기들을 라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English that I speak so eloquently before you now is not my first language, no. My grandmother never used such diction when she spoke me up in the welfare line amongst the other dwellers. And when she called down to me from the project window for dinner, no, we spoke almost southern fried English. 이렇게 이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힙합이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 쪽에서 이제 인기를 넓혀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던 1981년 8월 힙합을 미국 전역에 퍼뜨리는 그야말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뮤직 텔레비전이라는 뜻의 MTV가 개국합니다. 오? MTV. 이로써 미 전역에 사실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가 송출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힙합 문화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중매체 힘을 빌어서. 네. 자, 그럼 이 시기 MTV 시대에 등장했던 최초의 랩 그룹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80년대 미국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손꼽혔던 런 DMC. 네. 이 런 DMC는요, 락박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로 MTV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표본이었죠. 표본. 네. 그리고 이들이 1986년에 발표했던 최고 히트작이죠. Raising Hell이라는 이 앨범은 발매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팔았고, 그리고 첫 해에만 322만 장 이상의 판매를 했어요. 에? 루이 암스트롱 거뜬히 뛰어넘네요. 여기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동산이. 이게 런 DMC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음악을 뛰어넘어요. 음악을 뛰어넘어서 이제 듣는 음악에서 이제 입는 힙합으로까지, 듣는 힙합에서 입는 힙합으로까지 이제 패션을 유행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런 DMC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사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걸이. 네. 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 모자. 모자. 또 운동. 그렇죠. 네. 요거가 이제 런 DMC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저 룩도 딱 저게 진짜. 네. 그냥 딱 올드스쿨의 기본. 그럼 저런 경우는 저 의류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광고 아니에요, 광고? 이 런 DMC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아디다스의 특정 브랜드, 슈퍼스타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해서 이들의 노래 중에는 또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가 또 따로 있죠. 그 노래구나.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한 애정을 또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우와. 이
이 빈민가의 음악이었던 힙합이 이제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주류 음악이 된 거네요. 네, 사실 이제 런 DMC의 성공 이후로는 힙합의 위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 큰 폭풍이 힙합계를 휩쓸고자 한 자리에 힙합 씬의 또 한 명의 괴물 래퍼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음악 전문지인 롤링스톤에서 힙합의 제왕이라고까지 칭한 인물인데요. 누구야? 에미넴? 답이 나왔네요. 네, 바로 에미넴입니다. 네. 그 에미넴의 노래를 들은 적은 있는데 당연히 흑인이라 생각했는데 백인인 거를 알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은 있어요. 에미넴도 처음 힙합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뭐 백인이 네가 힙합을 뭐 얼마나 알겠어?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 힘들어 봤어? 뭐 이런 그렇죠, 맞아요. 빈 껍데기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이제 자동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에미넴을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NWA를 만들었던 닥터 드레이였습니다. 이 에미넴이 이런 닥터 드레이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시만 해도 흑인들만의 문화라고 여겨졌던 힙합 음악에서 가장 성공한 백인 아티스트로서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에미넴의 대표곡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 이거 아닌가? 이거. 아, 나도 진짜 많이 들었어. 에미넴이 남긴 기록은 사실 엄청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뮤지션 중에 이름을 올렸는데 2000년대 10년 동안에 미국에만 3,200만 장 이상 팔았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2억 2천만. 2억이요? 네. 2억 2천만 이상. 2억 장 이상?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에미넴이 백인 래퍼잖아요. 근데 백인 래퍼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힙합계에서 흔치 않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래퍼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이 흑인 뮤지션들 사이에서 백인 뮤지션들이 살아남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특히 힙합에서는. 하지만 흑인 래퍼들이 이 에미넴을 품어준 이유는 이제 닥터 드레의 말을 빌려볼게요. 피부색만 하얀 흑인이라는 거였습니다. Have you ever been hated or discriminated against? I have. I've been protested and demonstrated against. Picket signs for my wicked rhymes. Look at the times. Sick as the 빈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또 차별을 겪은 경험자로서 힙합이라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